결국 시기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작년 한 말쯤에 구상을 하기 시작해서 이게 저에게 처녀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책 페이지 수가 200쪽이 좀 넘어요. 원래는 100쪽 안팎의 책을 쓰려고 그랬어요. 되게 좀 짧게. 그래서 매뉴얼처럼. 네, 왜냐면 싹 읽고 그냥 집에다 노트인가 누굴 또 돌려보던가 좀 많은 사람을 읽기 위해서. 왜냐면은 처녀작이니까 잘 안 써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사실은 보름 정도의 초고를 탈구를 했어요. 상당히 좀 빨리 끝냈는데, 근데 왜 그랬냐면, 일단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지방을 좀 많이 다녔어요. 이력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프리랜서로 살면서 통일운동도 했고, 네네. 그 다문화 관련된 일 했고, 문화, 네. 그다음에 뭐 교육, 뭐 청소년, 뭐 많은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을 접했고, 많은 또 지방 그 자치단체 이제 관계자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최근 2017년에 제가 또 이제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네네. 거기 이제 컨퍼런스를 총괄하는 팀장을 맡게 되면서 이제 관련한 어떻게 보면 제일 따끈따끈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아시겠지만 2016년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쭉 이제 파고가 치면서 이게 한국에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한 문서가 들어왔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컨퍼런스 하겠다고 해서 저도 기분 좋게 받았는데 제목은 4차 산업이 써 있었어요. 아무리 뒤져도 4차 산업혁명은 없더라고요. 거기서 제주도가 좀 힘들구나. 아무래도 이제 사람도 적다 보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소위 그 단어로 어그로만 끌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뭐 그럴 수 있다 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마음을 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대전에 관련된 분하고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 엑스포를 한번 진행해보자 라는 제안을 받고 대전을 갔어요. 가서 그 어떤 시의원님이 이렇게 중재를 해줘서 담당 공무원을 받는데 명함에 4차 산업 TF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도 방문을 했는데 역시 4차 산업 TF라고 써 있었어요. 명함에. 그리고 맨 아래에는 큰 글씨로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 특별시라고 또 써 있었고요. 사실 이 산업 구분 정의에 따르면 4차 산업에 해당되는 게 지식정보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법률이라든가 무슨 약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죠. 과학도시가 정보 제공하고 사실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R&D라든가 그렇죠. 뭐 기술이라면 모를까. 근데 거기 그 말 안에도 뭔가 모순이 있었다는 얘기.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는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제대로. 그러니까 문자적인 이해도 못하고 4차 산업이 뭔지, 4차 산업혁명이 뭔지 그 위에서 지침을 내려주니까 부서가 만들어진 것뿐이죠. 그러니까 신선 부서였어요. 그리고 그 담당자분은 2주 만에 다른 분으로 또 바뀌었고. 근데 더 황당한 건 바뀌신 분은 알았어요. 그 명함의 오류를. 근데 바꾸지는 못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4차 산업 TF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바꿀 수는 없었다. 좀 그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대구에서 제가 거주를 하는데 대구에서도 여기는 또 신기하게 4차 산업 띄고 혁명이라고 또 큰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그건 이제 4차 산업으로 혁명을 그렇죠.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직업훈련원이었는데 분명히 뭐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해주는 그런 기관일 텐데 도대체 그런 직업훈련원에서 그런 어떤 용어를 듣고 나온 어떤 사람들이 뭐 제대로 된 어떤 미래 세대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제가 속단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이 좀 안 되어 있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위기의식을 좀 느꼈고 왜 위기의식을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좀 아닌 것 같다. 수도 없이 많은 책이 제가 그 당시 책들 조회해보니까 약 400권에 가까운 책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럼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이야기, 비즈니스 이야기가 써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저도 많이 읽었지만 다 용어를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 위키피디아 찾고 네이버 검색하느라고 책 한 권 읽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 책을 보겠느냐? 잘 안 읽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인식의 상황을 누군가 밝혀줘야 하는데 제가 한 1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는데 그 인식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책을 한 권을 봤습니다. 그 책 한 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고 또 전문가들끼리 대담을 다룬 책도 있었는데 그 전문가들 중에서도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은 심각하게 지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하나의 제안을 받고 제가
한번 모험이었죠.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인식 구조를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이런 인식 구조를 계속 간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신지식, 또 신기술,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그런 뭐 기술 시대가 되는데 그 기술에 지금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떨까? 저희 같이 이제 지냈던, 뭐 지내는 게 아니라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지금 잘 적응을 지금도 못 하신단 말이죠. 디지털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그게 20년 정도 더 지나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그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40%입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생산력이 되는 국가가 될 것이냐, 경쟁이 될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정말 그분들은 학습도 시키고 또 공무원들도 좀 여유를 좀 줘서 좀 학습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만들어야 한다. 근데 그게 시점이 올해 선거가 있으니 제발 나가시는 분들 읽고 좀 제대로 된 개념으로 유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책도 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책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 특징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분권 얘기가 지방자치 선거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막 처음부터 있었어요.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막 많은 책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한두 권씩 꼭 나왔어요. 그래서 좀 교보문고에 치시면 약 한 79권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국내 서적으로만 뭐 절판된 것도 있겠지만 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나왔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중앙으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일단 형평성, 공평성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지금 중앙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이제 분산시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게 분산장부라고 하잖아요. 분산 원장 기술이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권력을 중앙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유연하고 좀 더 평등하게 분산시키다는 의미가 있고 지방분권 자체가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연하고 좀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중앙에서 전개하지만 뭐 대구가 다르고 서울이 다르고 부산이 다 다른데 똑같은 그 정책을 반영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유연하게 좀 바꾸고 또 자체적인 수준에서 그것도 뭐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 책에는 많이 언급을 안 했는데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뭐 자치분권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면 한국의 어떤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뭐 투표 잘 하잖아요. 뭐 어쨌든 뭐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슈가 있을 땐 70% 이상의 투표를 하고 있으니까 투표 잘 하고 있는데 투표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정책을 이해하고 민의의 반영을 제대로 해야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작은 단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지방 분권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좀 맞아 떨어집니다. 효율성, 뭐 유연성, 민주성, 또 분산 이 모든 것들이 지방자치 분권 시대, 자치분권 시대랑 저는 키워드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뭐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는 헌법에도 사실은 좀 명시는 돼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그 야당에서 제1당에서도 뭐 대표께서 1야당의 대표께서 이제 이미 헌법에 명시돼 있다. 저도 헌법 여러 번 읽었는데 명시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이 어차피 국회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라든지 지탈받는 거라서 지금 현 대통령은 아예 헌법에다가 그냥 명시를 해버리죠. 더 강하게. 그러면서 이제 바꾸자라는 걸로 하시는 거고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는데 저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이 뭐 지방분권을 조금 실현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두 분 다 겸손하게 좀 어딘가 계시잖아요. 제왕적으로 뭐 일임하셨지만 지금 저지른 제왕적인 어떤 그런 권력의 그 향수를 느끼기에는 좀 아련한 공간으로 좀 가 계셨고 그분들 어떤 그 민의를 가지고 그 지금 어쨌든 가셨지 않습니까? 뭐 초유의 사태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인데 근데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는 한국에서는 제왕적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면서 뭐 얘기를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구도는 잘 되진 않았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준비가 전혀 되질 않았어요. 제가 이제 문제의식을 던진 거는 4차 산업혁명도 그 자치분권 논의도 그 일반 시민들은 혹은 국민들은 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내 얘기 아닌데? 그럼 뭐 기업들이 뭐 하는 거 아니야? 삼성 얘기 아니야? 뭐 지방자치분권은
뭐 쟤네들 그 지방 의원 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투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예로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그 지방분권 개헌 관련해서 이게 서명란이 있었어요. 아파트 옆에 엘리베이터 붙어 있었는데 저 봤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게시돼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 1000만 서명 때문에 좀 난리가 되고 있는데 뭐 거리에서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통장들이 돌아다니면서 받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죠. 그거를 충분히 좀 알려야 돼요. 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할 수 있는 분이 20%는 유권자들 20%는 인터넷 검색 못 해요. 그리고 뭐 나머지 80%도 그거 하겠나요? 그래서 지방 저도 뭐 관련해서 보는데 논의가 너무 많아요.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건 좋다, 안 이건 뭐 일반 그 정치라든지 그쪽 전공 아닌 사람들은 보면 독해가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뭐 지방분권하면 그들만의 또 잔치가 되는 거고 4차 산업혁명 되면 또 그들만의 그래서 지식 권력이라는 얘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골방 정치, 뭐 폐쇄적인 거 그게 지금 역시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같이 인식하게 되면 이게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식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한다. 그게 이제 제 책의 포인트였고 과거에는 뭐 지방분권 얘기를 했을 때 말로는 했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거는 뭐 계기가 없는 거죠. 계기가 전혀 없었죠. 왜냐면은 뭐 10년 내내 똑같은 정부가 했었고 또 다시 말하면 그 10년 전에 다른 정부들이 있어서 뭐 노무현 대통령 때 뭔가 좀 했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었어요. 왜냐면 영향이 안 되는 거죠. 한국 민주주의가 뭐 투표를 잘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뭐 형식적인 부분은 됐다 하지만 그 심화 수준에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뭐 서구에서 말하는 시민민주주의 수준은 아닌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은 좀 제한이 되고 지금 수준에서 논의가 되면 결론은 그냥 그래 나랑 관계 없잖아. 그래, 당신네들 일 아닙니까? 라고 그 일반 국민이나 시민이나 주민들은 좀 방관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일단 그 부분을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잘 됐을 때는 그게 좋은 부대가 돼서 좋은 수를 담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좀 알아야 하고 우리나라 한국 지금 4차 산업혁명은요 2020년을 보고 있거든요. 3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죠.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화두를 좀 적극적으로 좀 던진 거죠, 저는. 예. 야, 좀 우리 좀 알려줘. 이 단어에 대해서 뜻 좀 알고 싶어. 그리고 나서 투표 좀 하자.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 거기에 뭐 개헌까지를 뭐 또 대통령께서 또 과감하게 또 이제 헌법 개정하자, 개헌하자라고까지 한 입장에서 좀 더 저는 좀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메시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좀 가동률을 높여주자. 예. 일단 그게 제 첫 번째 바람입니다. 근데 뭐 이게 정치적인 문제고 좀 부수적인 문제긴 한데 그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리관유 그 수상이 31년 했고 그리고 잠깐 다른 분 하다가 또 아들이 이어서 지금 하거든요. 결국 부자세습인데 근데 싱가포르는 선진국이에요. 상당히 선진국입니다. 한국이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제 책에도 담았지만 스위스에서 2015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4차 산업혁명 그 경쟁 지수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2위입니다. 한국은 25위입니다. 한국 위에 말레이시아가 16위로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작은 나라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지수에서는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중국이 28위로 밀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중국에는 뭐 공산주의라든지 뭐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아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기술적 수준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한국은 똑같이 뭐 독재를 하건 뭘 하건 뭐 그렇다고 싱가포르 독재 국가라고 하진 않아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싱가포르가 지방 자치 시대에 그 도시들이 지방자치대 좀 한 모델로 한번 삼아라. 특히 뭐 대구에 제가 살고 있는데 대구는 지금 28년째 똑같은 당이 집권하거든요. 거의 30년. 자, 또 하겠죠 이제. 똑같은 매기 하는데 면적도 더 넓어요. 싱가포르보다. 인구는 반밖에 안 되고. 왜냐면 외부인을 안 받아요. 싱가포르 530만인데 250만이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대구는 250만밖에 안 돼요. 면적은 더 넓은데. 30년 동안 똑같은 당이 했는데 뭐 그 아시겠지만 그 경제 지수로 따지면 대구는 광역 시도 중에서 꼴찌거든요. 7위거든요. 당당하게. 어찌 보면은 뭐 좀 이게 뭐 편파적일 수 있지만은 한 정당이 어떤 책임 자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면
그런 과감한 실험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저는 그거를 더 원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독재하든 일당하든 난 좋다 이거예요. 왜냐? 지역 사람들이 그렇죠. 지지하는데 예. 없습니까? 그 뭐 형식적 민주주의는 어쨌든 달성했고 내용적으로 다른 당이 되면 뭐 더 잘 되냐? 뭐 이거는 저는 장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남이냐 하면서 뭐 밀어주고 좋다 이겁니다. 뭐 지연을 가지고 그래서 해서 과감히 실험해보고 어차피 조금 실수한 건 봐줄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뭐 팩트로 봤을 때는 뭐 잘못하신 게 좀 있는데 대구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안 하신 분들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럼 조금 실수한 거 봐준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거죠. 봐준다는 것보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했었으면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랑 삐까던가 그러니까 비슷하던가 아니면 넘어섰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전 동력 자체는 서울시보다 더 많이 그렇죠. 갖고 있을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보신다.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당이 쭉 했고 그 사례가 뭐 싱가포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는 거, 변화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얼마나 그 수장이 된 사람의 의지, 그 다음에 그거를 설득을 얼마나 더 잘하느냐, 그리고 거길 따라주는 어떤 주민 혹은 국민 시민들이 정책 세력 역량이 그렇죠. 역량들이 또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항상 교육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또 제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토론 많이 하자, 토론 많이 열자, 일단 이해시키자. 그 다음에 모르는 거 학습 통해서, 교육 통해서 인지하게 만들자. 그래야지 따라간다. 아무리 좋은 거 주면 뭐합니까? 구슬이 선말이라도 꽤 보배인데 구슬이 다이아몬드 주는데 돌이잖아. 집어 던질 수 있거든요. 그거 다이아몬드야.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 가공해서 제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현재는 근데 그래서 뭐 나보고 이거 만들라고? 다이아몬드 줬는데도 그걸 뭐 사치품으로 고가의 물품으로 못 만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좋은 이 보석 같은 이런 기술과 과학 이런 문명들을 좀 잘 담았으면 좋겠다는, 잘 꿰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1차 산업혁명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이제 뭐 18세기 후반부터 이제 아직 오지 않은 네.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약 한 250년 정도 이제 진행이 됐고요. 뭐 최근에 제가 읽은 서적을 보니까 1차 산업혁명 기간에 그 경제 성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준으로 할 때 약 1% 정도가 매년 성장했답니다. 근데 2차 산업혁명 때는 약 2% 미만. 그 3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급기야 이제 2%를 넘어섰는데 최근에는 이제 1%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동력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좀 전 세계적인 어떤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장에는 항상 뭐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분배를 받으면 뭐 별 문제는 없겠죠. 근데 성장하면 할수록 이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차 그러니까 산업혁명 당시에는 말씀하셨듯이 러다이트 운동이 좀 거세게 일었죠. 기계가 들어오면서 공장주들이 노동자들을 다 해고를 시킵니다. 기분 나쁜 이제 공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계를 이제 부수기 시작하죠. 기계 파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결론은 정부는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는 그 러다이트 주모자들을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마를 시키죠. 근데 그러나 뭐 어쨌든 1848년에도 혁명이 이제 프랑스에 있었을 때 러다이트들이 또 기계를 많이 부시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1848년 그쯤에는 정확하게는 1867년에 그 자본론이라는 마르크스의 대작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요. 뭐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공산주의란 표현이 그 당시엔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이제 부의 착취, 그리고 잉여 생산물 대부분 이제 가는 자본가들에 대항하기 위한, 그리고 또 보다 더 공정한 사회를, 그러니까 공평한 사회를 위한 어떤 반항으로서의 어떤 사상적인 어떤 반대급부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1차 산업혁명 즈음에 있었던 거고요. 2차 산업혁명에는 역시 많은 어떤 그 성장이 있죠. 뭐 전기가 개발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생산 동력이 생겨서 대량 생산, 흔히 말한 지금 말씀드리는 대량 생산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대량 생산이 이어지니까 역시 또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해지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세계 양차대전이 일어나요.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결국은 제국주의 그리고 어떤 그런 자신들이 만드는 물건을 충분히 팔지 못하는 내수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식민지를 만들게 되고 그 강대국들의 어떤 그런 전쟁이 벌어지면서 약 1억 명이 상위하는 이건 군인들만이에요. 그런 어떤 전사자를 내면서 마무리를 짓죠. 근데 물론 뭐 정치, 뭐 경제, 사회 모든 걸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 양차 대전이긴 하지만 세계 대전이긴 하지만 이 어떤 산업혁명 시기에 분명히 그 존재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하나의 반대급부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영향이라고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3차 산업혁명은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좀 기준이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인터넷의 어떤 개발로 통해서 뭐 정보화혁명, 뭐 인터넷 혁명, 컴퓨터 혁명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또 다른 어떤 성장 동력을 받아서 이제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뭐 기술은 이제 많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노동력을 상당히 줄이면서 이 기계 문명, 컴퓨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많은 어떤 생산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더 크게 승자독식이라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그 빈부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게 그 어디냐 그 페이스북에 넘어갔을 당시에 약 10억 불에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일했던 사람은 13명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3명이 10억 불을 이제 1조 원을 나눠가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뭐 그 이후에 뭐 왓츠앱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55명밖에 안 되는데 약 그 190억 불에 매각이 됩니다. 뭐 이런 어떤 것을 봤을 때 잘하는 어떤 그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혹은 뭐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런 것들을 잘 개발했을 때 이 사람들이 취하는 부는 그 이전에 뭐 어떤 자동차를 팔아서 부를 쟁취했던 그런 수준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런 어떤 빈부의 격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결론은 3차 산업혁명에 저는 반대급부로 워커파이 월스트리트 전복하자. 니네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아랍은 조금 다르긴 해요. 아랍에 보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서 시발점은 이 불평등이었거든요. 빈부의 격차. 그래서 2011년에 또 아랍 쪽에서는 뭐 민주화 혁명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 이제 불평등을 좀 극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반영된 어떤 혁명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반응으로서의 어떤 그 반대급부들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반대급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뭐 포퓰리즘을 얘기하는 게 존 주디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포퓰리즘의 세계화라는 어떤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식의 어떤 빈부격차가 심하게 가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금권 정치 아니면 금권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포퓰리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예로 현재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생각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요. 한국의 어떤 저자는 그렇게도 썼어요. 만약에 4차 산업혁명 당시 이런 시대에 이런 어떤 부의 격차가 계속 심해지면 폭동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아무 일을 안 해도 폭동을 막기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국가에서 줘야 한다. 그럼 그 재원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러다이트 4차 산업혁명에 또 새로운 러다이트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짐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발휘가 되겠느냐? 저는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많은 어떤 그런 뭐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을 시킨다든지 공포 분위기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사회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크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지금 분명히 각 산업 혁명 때마다 반대가 있었고 그런 반대급부에 대한 대처를 잘 하지 못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겼고 4차 산업혁명도 그 시대가 됐을 때 분명히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더 크게 또 확산되고 더 큰 어떤 위기의식이 불러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문학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뭐 항상 필요하다. 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또 사람을 위해서 기술이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굴지 기업들에서는 인문학과 이공계의 어떤 소양이 같이 겸양되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만 뽑는 거예요. 근데 이공계를 나왔으면 인문학을 모르냐? 아니죠. 뭐 전공을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학습을 합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거죠. 박사학위를 못 단다 하더라도 석사학위를 못 단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양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건 되는 거죠. 또 인문학이라고 해서 뭐 컴퓨터를 못 다룬다. 그러면 마크 zuckerberg는 심리학과 중퇴인데 심리학과가 이공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철학과예요. 중퇴. 역시 중퇴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를 누가 그 인문계라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실제로 그렇고 구글에 있는 그 창립자 레리 페이지라는 세벨 게리린하고 지금 뭐 슈미트 이런 분들은 단지 그쪽 이공계분 컴퓨터 쪽이지만 뭐 빌 게이츠만 하더라도 뭐 수학과긴 하지만 역시 중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 전공들을 다 살펴보면 왜 이렇게 컴퓨터에 열심히 했지? 다 학습이에요. 거기에 뭐 진짜 매니아처럼 몰입을 한 거죠. 전공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경제학과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고 있는 걸 보면 테슬라 자동차죠. 스페이스X 인공위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기가 팩토리 에너지 부분이에요. 태양광 관련된 거. 그 세 가지 다예요. CEO로 경제학과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학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뭐 이분이 뭐 경제학 박사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습의 역량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학습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공계면 이공계로 충분하고 인문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뭐 좀 대학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뭐 한 5, 6년 전만 해도 대학생들이랑 이렇게 같이 교류를 했는데 그 친구들 보면 이공계랑 인문계는 확실히 달라요. 제가 공부했을 때랑 거의 같습니다. 뭐 이공계 애들은 그 같이 교양을 들으면 그 인문계 애들의 뭐라고 할까 학점의 어떤 받침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풀고 있는 수학 문제를 주면 인문계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야. 이런 어떤 엄청난 이제 괴리감, 갈등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포기하기 때문에 이걸 서로 인정을 하죠. 그게 아니죠. 인정하지 말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를 공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 거의 되고 있지 않다. 문과 이과로 나눠서서 절대 이제 보지 않고 있는 서로를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이제 뭐 너나 나와의 길은 달라라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결국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는 거고 미래 인재상에서 이제 괴리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경쟁력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고. 뭐 한국 사회가 그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첫 번째는 뭐 경제적인 받침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능력도 올라가야 할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회적 개선이 필요해요. 그걸 못 받아들여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뭐 교육도 그렇고, 뭐 인식도 그렇고, 구성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지금 기술이 가장 앞서가고 있고, 경제적인 거는 뭐 뒤따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 정도 경제 규모면 뭐 세계적으로 가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뭐 아예 뭐 아프리카나 후진국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걸 충분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사회적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저는 학습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로 바꿔서 빨리 따라가야 한다. 저는 그 빨리빨리 정신에 그러니까 정신이 지금도 한 번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게, 또 학자들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막 자원을 갈취해서 쓰는 거는 다음 세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는 사람도 있지만, 뭐 어떤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그게 왜?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라는 또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그 자원을 활용 많이 안 하면 그걸 그냥 보존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원을 막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직업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런 발전론은 아니야. 우리가 좀 정체된 사람이 살아야 돼. 그럼 어느 순간부터 실업자들이 더 대량으로 양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 세대는 일단 첫 번째로는 교육이 좀 정리가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육, 어떤 세계적인 어떤 교육을 보면 대부분 자유를 강조합니다. 근데 한국 교육은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입식이죠. 아직도 주입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한국은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냥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인생을 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위한 공부. 그 대학도 어디냐? 서울대 뭐 스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인서울. 지방대학 가면 왠지 자기 좀 처진다라는 생각을 하죠.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건 있지만 뭐 독일이라든지 뭐 핀란드라든지 좀 교육이 좀 잘 됐다라는 어떤 국가들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대학들을 많이 갑니다. 왜냐면은 그 서열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온 또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자기가 꼭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국은 어떤 그런 그 줄 세우는 그런 문화를 좀 없애야 한다는, 조금 뭐랄까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거를 해야 미래의 어떤 인재들이 좀 더 자율적이고 조금 더 이제 창의적인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초고령화 국가 이미 넘어갔죠. 왜냐면은 뭐 벌써 지금 엄청난 그 노인 인구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극복하겠습니까? 더 늘어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40년 되면 40%가 이제 65세 이상인 분들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한 20%는 현재 그 스마트폰 활용 잘 못하세요. 그 분들의 한 1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지금 4G 폰이지만 2G 정도 수준으로 활용을 하고 계세요. 최근에 어떤 책을 봤더니 인터넷 뱅크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가입률이 60대 이상은 2%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활용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런 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그 세대에 놓이게 되고, 지금 현재 세대 분들이 20년 지나면 80대 정도가 되시는데 정정하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더 이제 뒤처지게 되시는 거고, 새롭게 또 편입되는 60대들은 또 역시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방치하고도 될 거냐? 그냥 우리가 효녀 코스프레 하면서 지켜볼 거냐? 아니죠. 그분들에게 삶의 역동성을 줄 수 있는 학습을 교육을 계속 권장해 드리고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차를 타고 지나다 보니까 어르신들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더라고요. 좋았어요. 근데 회비가 4만 원입니다. 그거 누가 4만 원 내고 몇 명이나 배울지 잘 모르겠어요. 무료로 해야죠, 무료로. 배우러 오시면 오히려 4만 원을 드려야죠. 차비하시라고. 그런 어떤 열을 보고.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미래 세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자로서, 이게 방관자가 아니고 서비스 받는 자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제 책에서는 메이커 센터라는 걸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거 참 좋은 제도로 생각해요.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무슨 물건 팔아서 돈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이면 다들 잘 모르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고등학생이 70살 할아버지한테 컴퓨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엄마 뻘 되는 주부한테 가르쳐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거기서 이런 거는 우리 때 이렇게 했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생활 속에 접근하고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